네, 오늘 사회 발표를 맡아주실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이신 임종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그런 상황 부분인데요. 이제 K 방역이 이제까지는 성공적인 또 4차 유행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읽고 있지만 비교적 초기 방역에 성공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인구 집단에서 굉장히 취약한 그룹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K 의료가 정말 성공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공의료가 취약한 상태고 감염 전문 병원이 부족한 그런 상태 부분이고 전체적인 치명률은 낮지만 그러나 전체 성역령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역시 치명률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만큼 사망 또 치명률이 나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기 위기를 가져다주는 재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별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의료 쪽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이제 고령층에 노출되어지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령층에 이러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점이고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기존의 고령층이 주로 입원해 있는 시설, 요양시설에 있어서 코로나19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변화를 보게 되면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가 높게 됩니다. 근데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확대되는 속도를 보면은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태여서 2030년이 지나게 되면 2040년, 50년 정도 되면 초고령 사회를 지내서 초초고령 사회의 전면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 한국이 최고령 국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2030년에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기대 수명을 평가해 냈는데 이때 2030년에서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는 최초의 국가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8세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90세가 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성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성만 1위가 아니고 남성도 1위입니다. 물론 기대 수명이 90세는 넘지는 않지만 여성도 1위, 남성도 1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파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서서히 고령사에 대한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또 가구 형태에 대한 변화나 또 고령사에 맞는 사회적인 대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가 오히려 고령사에 대한 무거운 짐을 더 지우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회 양극화에 따라서 건강 불평등이 증가되는 상태인데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이 취약한 가구 형태 부분인데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노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에서 한 15%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노인 빈곤율의 비율이 40%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빈곤한 노인 가구가 늘게 되고 또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지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사회 부담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고독사가 보면은 일상적인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소득 불평등 구조와 더불어서 의료 불평등 구조가 구조화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회 안에서의 갈등 구조는 훨씬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령층뿐만이 아니고 정신장애인들도 마찬가지 쪽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평균 1년에 입원 일수가 226일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20일 내외, 스위스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를 보게 되면은 정신장애인들의 1년 입원 일수가 1년 동안에 20일 내외 정도, 우리의 10분의 1 정도인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근데 정신장애인들이 사실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가족과 이웃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치료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원시키는 것 자체라는 것이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된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반인권적인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형태의 장기 입원 부분들을 줄이려는 체계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 규모가 그보다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는 정신장애 입원 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라고 하는 것들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고령인구를 얘기했는데 고령인구 중에서 빈곤 노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지표 부분이 노인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0년 동안 부대응이 1위예요. 특정 연령대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보면은.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이루어지고, 사망자가 났던 부분이 경북에 있는 한 정신병동 부분이었는데, 입원한 사람이 103명인데, 그 중에서 감염이 101명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원했던 그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실상을 보게 되면요.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은 입원된 부분들이 집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20년, 15년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트라우마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갈 기회를 놓치는 거죠.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요, 20년 동안 보면 자기의 젊은 청춘이 그냥 정신병원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이것이 버젓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라는 것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결여되어 있다. 실제로 보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 문제를 인식해서 경제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신병동을 폐쇄하는 운동을 사회운동으로 벌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의 입원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자체를 지역 재활을 위한, 우리로 얘기하면 커뮤니티 케어에 써서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운동을 벌였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에 비춰보기는 너무 더딘 거죠. 장애인들의 삶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령자도 마찬가지고,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득 불평등 구조가 점점 심해졌어요. IMF 이후로 더 심해져서 소득 10%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전체 소득의 50.6%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IMF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진 형태가 교정이 되지 않도록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별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 구조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건강 불평등 구조가 함께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급여 환자를 보게 되면 보험 환자와 다르게 한 3%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요. 주로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본인 부담금 없는 상태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돈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선택 의료지입니다. 하면은 특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의료기관 쪽에 연계가 돼야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형태인데 겉으로 보는 양상은 주치의제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양상은 다릅니다.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여기 건강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지표가 욕창이 생기거나 만성질환의 동반 지수가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극단적인 건강에 안 좋은 지표를 의료 급여 환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돈을 문 거를 보게 되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무는 부분인데 무려 1조 8천억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지자체의 부분에 보건의 예산 전체를 다 합친 보다 더 큰 비용이에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 수준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의료급여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해서 약을 받아 먹는데 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약은 같이 안 먹어야 될 거고 사실은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약제 같은 경우를 먹고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잘 안 챙겨주는 거죠.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고 난 다음에 이 약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제 부분인데 그런 거를 살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서 딴 병원 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의뢰서만 써줄 뿐이지 이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전체 GDP 구조가 굉장히 커진 상태여서 보면은 보건에 관련, 의료에 관련한 예산 부분이 이미 상당히 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받는 의료지나 복지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놓아지지 못한다. 만성질환 조절률이 고혈압은 50% 미만이고 또 당뇨는 더 현저히 낮아서 26.8%입니다. 이거는 OECD의 다른 국가에 비추어 봐서는 상당히 낮은 쪽 부분인데 우리가 암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부분에서의 사망률이라든가 중증 질환의 관리 부분에서는 특히 3차 병원과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양해합니다. 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독 1차료와 관련되어 있는 만성질환 관리 수준은 굉장히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뇨에 대한 조절률이 26.8%밖에 안 되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하게 되면은 다리에 이제 일부 상처가 내면은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또 상처 자체가 깊숙이 혈관을 파고들면은 폐혈증까지 가서 사망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뇨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당뇨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초기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 입원 사례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죠. 천식 발작으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사망하는 거 그리고 당뇨의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율이 OECD 국가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차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병원에 오는 사람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당뇨가 걸렸는지, 왜 천식 발작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공공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체 병상의 한 10% 정도, 기관수는 5.7%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낮고 또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경우도 민간기관과 동일하게 적자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돌보냐 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냐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재정 상태만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쪽에서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이 본인 부담금의 부분들을 이제 낮추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쪽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돈을 퍼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본인 부담률에 대한 부분들을 낮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병급여 부분인데 아팠을 때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것, 이거 상병급여를 실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아팠을 때 제대로 실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건강보험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료기는 급등해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8.7%로 의료비 상승이 다른 나라 중에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악순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건데요. 지금에 있는 건강보험 부분이 상대적으로 의료 수가에 대한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로 구성되어 있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기관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수가 구조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볼륨을
늘리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환자를 보면은 2달에 한 번 올 수 있는 것도 가능하면 짧게 보고 보면은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의료기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과 같은 경우는 6, 70명, 소아과는 100명 정도를 넘겨야만 의료기관의 경영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주치의제도를 하는 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명, 30명 보고 충분히 설명 듣고 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린 그렇지 않은 거죠. 와서 환자를 기다리는데 사실 대기 환자가 많으니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궁금증이 있더라도 와갖고 보면은 환자가 너무 돼 있으니까 그새 까먹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가서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하고 나와갖고 보면은 간호사한테 묻거나 이런 일이 종종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병원에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처하는 방법이 결국은 의사들의 의료 행위 양이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환자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그리고 의료비 상승되고 이런 부분에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비스의 질은 낮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예를 들어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아픈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보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집에서 부모님들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봐야 될지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자원을 도움을 받을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거죠. 필요한 경우는 완진도 필요하고 방문 의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비는 급증하고 시민들의 부담은 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잘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의 현실들을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지자체 역할을 찾았는데 총론적인 부분만 한번 딱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것도 빨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공동체가 존재했을 때 그것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시민들을 건강하게 한다.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 부분이 지역 공동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갖고 있는 건강효과라고 부분인데 지금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좋은 의료 정책이고 또 좋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제도가 그것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공동체는 약화되고 또 가족 기능은 떨어지고 개인은 개체화되고 그 중에서도 열악한 조건에 있는 독거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도시에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고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살을 하고 어떤 경우는 불안장애 때문에 헤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바꿔내는데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이 부분들을 타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들이 주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장들 많이 계시고 지자체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그 역할을 못하는 상태인데요. 10년 평가를 해보면 지금의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18.2%가 기능 제한이 있는데 실질적인 서비스를 같은 경우는 7.7%밖에 안 되고 또 소규모의 업체가 난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실종된 상태이고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 간호 서비스나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서비스 자체가 분절돼 있다. 그런데 지자체를 보면요. 복지 파트와 보건 파트가 단절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한 정보 관리를 하는 데가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가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그렇고 행정체계 자체가 굉장히 분절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다 시설 중심이고 전문 진료 중심이고 또 제공자 중심이고 서비스가 분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또 적합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찾기 힘들고 과소 서비스나 또 과잉 서비스가 많아지는 것들이 지역사회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해결할지 설명드리면 중요한 부분이 역시 지자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비더라도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분절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인 서비스 제출을 갖췄다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서비스 형태라는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가 늘어나고 또 복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정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부분들이 갈수록 보면은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점이 있으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이를 구매하는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주체가 공공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에서부터 민간이 제공하고 또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 뒷받침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양상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복지나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역량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복지 협동조합을 얘기한 건데 이것이 갖고 있는 면은 민간이 협력해서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거냐, 지역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갖춰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통합법에 대한 이제 법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자체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게 되면 이 서비스 요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데 그 주체가 바로 기초지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역도 서포트를 하고 역시 시군구 단위의 기초 지자체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두고 필요한 신청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를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연결하는 작업을 지자체에서 해야지만 될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통합성을 또 책임성을 지자체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냐는 것들을 파악해서 통합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책임이 바로 지자체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밑거름을 특히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이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이 지자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인 장기형 보험을 개선해서 가능하면 분전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인 밑거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공자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이용자 중심으로 가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 또 자기의 건강 나이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기본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 흐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돌봄 정책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용자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심주택을 만들어서 이 협동적과 연계를 해서 주거 서비스,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더 제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 또 특히 이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협동운동을 통해서 마을을 돌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면 결국에서는 시민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 역량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역 주민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지역 주민을 통해서 스스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보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필요에 따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전 쪽에서 이런 활동을 성공적으로 쭉 해왔던 부분이 대전 민들레에서 오는 사례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구에서 가장 성공의 현투로 구현한 부분들이 민들레 의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 발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성 부분인데 조합원들이 참여하면서 지역 모임을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공무원을 고증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관계와 관계망을 강화시키고 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역량, 자조 역량들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하는 것들이 기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여러 정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자조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게 다 사회적 비용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근데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공동체가 약화되어지면 그러면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나중에 의료기관이 개입하는 형식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든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악순환 구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강관리 모형,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가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쪽에 이제 건강보험 쪽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개편할 건가, 건강보험을 개편할 건가라는 거하고 지금에 있는 지역사회 돌봄 부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논의의 중심에 지자체와 마을 공동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사업에서의 문제점 해결 전략인데요. 질병의 사전 예방에 힘쓰는 거, 또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방문을 최소화하는 거, 환자 스스로가 건강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 엠파워먼트가 핵심적인 키워드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복지, 통합돌봄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 개인의 엠파워먼트,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결국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불제도 같은 경우도 공급자 중심에 있어서 행위별 건건히 다 보상해 주는 방식에서부터 이제는 외국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과 지역 공동체가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질환을 예방하고 또 돌봄을 통해 갖고 만성질환이 중증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지불조례를 통해서 보상하려는 지불제도의 개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역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지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결국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 서비스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사회로서 다시 피드백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논의하는 부분들이 의료 환경을 상생의 환경으로 의료 공급자와 지역 공동체가 같이 상생하는 흐름으로 바꾸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기관과 상생하는 모델, 그리고 시민과 지역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모델 부분들이 의료사업의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오늘 민간 협력으로 이런 지역 공동체와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정리해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 기반의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커뮤니케어의 두 가지 전제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
사회로 변화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커뮤니티, 3 케어, 지역사회에 대한 돌봄, 지역사회 의한 돌봄, 지역 분권화 이런 부분이 구축돼야 될 것 같고요. WHO에도 만성질환 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급자와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역시 지역사회 변화가 같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서로 협력 구조를 마련했을 때 지금에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들레 의료사업에서 그동안 쭉 논의됐던 부분이기도 해서 결국에서는 환자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어떻게 갖추는 거냐,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증가시킬 거냐 하는 논의로 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나 이런 부분들은 민행 상임이사님 오셔서 아마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갖고 있는 관심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소양이 진 장애인들 그리고 노인들,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어떻게 의료 환경 속에서 품어내고 공동체와 함께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자치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의료사업의 중심적인 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민간협력 구조로 가는 부분이고,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성공적인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델이 되면 저는 그것은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사회에서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쪽에서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 모델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에 좋은 모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 소개에 이제 광산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징역 사례와 같은 삶 부분인데, 여기에서 광산구 쪽에서 늘 행복 주치의센터를 만드는데 광주의료사업과 함께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들 행복하게 만드는, 또 보건의료 체제의 변화를 만드는 부분들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다. 비로소 주민 행복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심포지움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민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그것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런 변화가 더 가열차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강조드리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동하는 것을 돕거냐, 창립하고 또 조합원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역시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어떠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볼 수 있고요. 시민들을 교육하는 거, 또 건강 리더를 교육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거, 또 다학제적인 의료복지 인력을 협력을 촉진하는 거, 또 지자체에 있어서 중요한 거버넌스 구조의 시민 참여를 촉진시키는 거, 그리고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민간 협력 구조를 통해서 별도의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저는 지자체에서 시민 참여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어져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참여 시대, 행복 시대를 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가 그런 행복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